네, 행정대학원 엄석진 교수입니다. 오늘 1094회 정책인 지식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3주 연속 등판하게 돼가지고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저도 의도한 건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눈 뜨다 보니 3번, 눈 뜨고 보니 3번 연달아 3주 연속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AI를 비롯해서 최근에 생성형 AI부터 또 거기에 따른 데이터의 양질의 데이터, 그다음에 양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정책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 뒤지지 않아서 그동안 데이터와 관련해서 많은 정책과 여러 사업들을 수행해 왔고,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도움으로 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충분하지 않아서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개선이 있어야 되는지, 또 앞으로의 기술적인 발전을 고려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떻게 생성돼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의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자 또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국의 데이터 정책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능데이터 본부장을 맡고 계신 고윤석 위원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구체적인 경력이나 이력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윤석 본부장님께서는 한국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직접 관장하시고 또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국내에서 뵙기가 워낙 힘들어서 해외에서 그 발표를 하시는 동영상을 보면서 고 본부장님을 뵙는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지금까지 한국의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라 생각됩니다. 토론자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김학래 교수님이십니다. 네, 김학래 교수님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셨고요. 또 문헌정보학을 하시면서도 데이터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AI 활용에 대해서 많은 활동과 연구 그리고 정부 자문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오늘 AI와 관련해서 또 한국의 데이터 정책과 관련해서 좋은 토론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정휘웅 주식회사 포티투마루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인지과학을 전공하셨고요. 포티투마루는 언어에 특화된 AI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회사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토론 전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 포럼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윤석 본부장님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윤석입니다. 전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금 멘붕이 와가지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는데요. 요즘에 그 데이터와 관련돼서 나오게 되면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인공지능하고 데이터하고 너무 피상적으로 알아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지금은 다 챗GPT 같은 서비스 만드는 거죠. 인공지능 기업들한테 다 이렇게 묻거든요. 한국에서 그런 기업 없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지향은 하지만 그런 기업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은 데이터인데요. 이것들을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에 각 부처 다니면서 이제 많은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부처에 가가지고 인공지능 도입하지 마셔라라고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언뜻 보면 인공지능의 그 안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기술자로서 인공지능을 굉장히 서포팅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많이 보세요. 근데 의미하는 바를 이제 해석하면 해석이 중요하니까. 근데 전 어떻게 해석하냐면 1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그것도 그 전 세계 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건 불안정하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기술이나 서비스가 하나의 트렌드로서 자리 잡기 이전에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이 막 서로 싸우고 합종 연행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공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공에 있어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도입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번 도입하면 최소한 10년, 15년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림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요즘 데이터를 이야기하면 그래도 저는 되게 그 즐거운 게 우리 요 분이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앤드류 응이라고 스탠포드 대학 교수신데 뭐 우리가 잘 아는 AI 4대 천왕이라고 하면 그 분 중에 그 한 분인데요. 요 분이 최근부터 그 한 1, 2년 전부터 들고 나온 게 데이터 센트릭 AI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모델 센트릭하고 데이터 센트릭하고 두 개의 서비스를 직접 비교를 해봤더니 모델 센트릭 해가지고 모델에 굉장히 집중해서 해본 게 그 AI 퍼포먼스 임프루먼트에 거의 없다.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그리고 데이터 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약 17%의 성능 임프루먼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앞으로 데이터 센트릭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예는 이거는 뭐 그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본 건데요. 흔히들 생각하기에 우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면 되게 막 그 모델 막 하고 이런데 돈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70에서 80%는 다 데이터 가공비에 들어갑니다. 뭐 요거는 그 간단한 건데요. 그 Y축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빨리 많이 처리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스템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게 프리딕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미래가 어떻게 돼 예측해줘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X축을 보시면 처음에는 모든 서비스들이 1대 N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제공하는 서비스. 그러다가 커스터마이즈라고 해서 그룹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 30대, 40대, 뭐 장애인 아니면 뭐 여성 뭐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하다가 지금은 개인화, 1대1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려면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 한번 들고 나와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가 약 3천만 단어 정도 학습시켰습니다. 전 세계 사이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워딩들 다 사이트에서 모아가지고 그리고 뭐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5,600, 그 다음에 라마 같은 경우는 1조 4천, 그 다음에 지금 가장 그 많은 단어를 학습시킨 게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1조 5,600억 정도 그 구글의 그 지금 하고 있는 제미나이가 요 정도 학습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 2022년 1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근데 대부분 마켓을 보면 AI 잘하는 국가나 기업들은 50%의 AI 서비스 개발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50%는 반드시
AI 데이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게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향후에는 2025년 되면 약 181 제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세계가 가지고 이제 사용할 것이다. 근데 저도 이제 컴공을 하는데 도대체 이 제타바이트가 뭐야? 그래서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기 밑에 별표를 보시면 1 제타바이트는 281.5 그 트릴리언 송이니까 그죠? 조 단위의 그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흔히 나오는 MP3 노래가 3분 이내잖아요. 뭐 뉴진스 노래 같은 게 3분 이내인데 그 3분에 한 3메가 정도 합니다. 그거를 281조 정도 뭐 곡을 집어 넣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181 제타바이트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데이터의 크기는 정말로 어마무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한국의 데이터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지금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잘하고 앞서 나가도 근데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특색은 뭐냐면 인공지능 서비스는 만들어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얘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마치 한 명의 사람을 아기부터 성인으로 키우는 이 작업들이 작업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데이터 생태계는 크게 세 가지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가 공공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왼쪽 보시는 게 이 21개의 산업별 도메인으로 나눠진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AI 학습용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AI 데이터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그 공공 데이터 플랫폼은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4천만 명이 방문을 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뭐 분류 체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 2년 연속 저희가 OECD 평가에서 1위를 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해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예 법으로서 강제화시켜서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 법적인 조치가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공공기관들이 왜 공공에 있는 사람들은 법이 완비돼야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비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제가 공공 데이터 플랫폼 지금 월드뱅크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을 해보면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 플랫폼이 내부에서는 좀 아쉬운 면들이 지적은 받고 있지만 해외 갔을 때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인데요. 산업 도메인별로 21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21개 그 산업별로 만들어 놓은 거는 하나의 통으로 넣어놓으면 제일 좋죠. 근데 데이터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각 산업별로 도메인들이 따로 있다는 건 관장하는 거버넌스가 데이터를 관장하는 거버넌스가 다르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법제도가 또 다릅니다. 그러면 한 산업 도메인의 데이터를 뭔가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는 21개의 모든 도메인들이 같이 모여서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라지컬하게 파티션해서 그것들이 굴러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고 향후에 연계하는 게 이 컴퓨팅 저희가 ICT를 하는 사람들끼리 너무 평이하거든요. 그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게 가장 핵심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공공 데이터 플랫폼은 공공 데이터, 행정 데이터 이런 것들이 포커스가 됐다고 하면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간 데이터입니다. 기업들 예를 들면 KT, SKT,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참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거나 가장 큰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가 거래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통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KT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에 판매하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가치는
구매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보고 데이터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로 구매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장은 점점점 커 나갈 거고요. 특히 AI 서비스들이 이제 보편화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AI 서비스가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로봇과 연결되는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하면 아마 5년 내에 10년 내에 반드시 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빅데이터 플랫폼에 거래하는 이 형태의 서비스들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데이터 플랫폼인데요. 이 세 개 플랫폼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한 800개 정도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라고 해서 구축을 했는데요.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한 게 한 800개 정도고,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지금은 이제 좀 넘었는데 1조 2천억 정도, 제가 있을 때는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게 뭐 1조 2천억 들여서 왜 800개밖에 못 만드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힘든 게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들을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나갑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산들을 다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공원, 빌딩들을 나가서 찍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랩실 이런 것들도 다 방문을 합니다. 다리, 하늘, 땅, 지하, 어떤 공간도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다 나가서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럼 다 이거는 돈입니다. 그리고 모아졌다고 해서 다 완벽한 건 아니고 이것들을 또 클렌징 해야 됩니다. 그 클렌징 하는 거, 예를 들면 저희 데이터 중에 1000시간의 사람의 음성을 녹음한 그 한국인 음성 데이터라고 해서 1000시간을 이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앉아서 1000시간 동안 들어서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시간 동안 누군가는 앉아서 이걸 들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보다 듣고 이거를 걸러내는 사람들이 훨씬 힘듭니다. 다 돈입니다. 그러면 끝이냐? 인공지능이 알아들으려면 그냥 데이터는 안 됩니다.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라벨링 데이터라고 해서 맨 왼쪽 위쪽을 보시면 100m 달리는 여성 백인 선수, 이렇게 해서 라벨링을 해주고 거기에 태깅을 달아서 설명을 달아줘야지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학습을 시킬 수 있고 인공지능이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단지 음성뿐만이 아니라 뭐 이미지, 동영상, 뭐 보이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계속 학습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 여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난하고 힘든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참고로 그 AI 학습용 데이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아웃풋이 있었는지를 좀 띄워본 건데요. 보통 저희가 좋았던 거는 학습용 데이터를 하면서 한 4만 5천 명 정도 평균적으로 매년마다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라벨링 하는 게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옆에서 앉아서 하면 20대인 친구들은 보통 3장에서 4장의 그 사진들을 라벨링 한다고 하면 저는 한 장도 하기 힘들거나 한 장 반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툴들이 굉장히 그 정형화되어 있고 유형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사실 여기에서 가장 밑단에서 데이터의 작업의 전처리 작업이나 아니면 수집하는 이런 작업들을 수행한 경험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향후에 데이터 산업에 진출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엑스퍼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이해해야지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충분히 자기의 역량들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요거는 그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레슨 정도를 했는데, 데이터는 무조건 어떻게 모아놓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그 사이트는 다음에 방문율이 그 사람이 방문하는 건 3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서 어베일러비티를 높이느냐가 이 성공의 가장 큰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액세서빌리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각각의 플랫폼을 개인별로 다 각자 방문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의 이용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가 네이밍을 했는데 내셔널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맵이라고 해서 한 곳에서 모든 데이터를 통합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아직은 우리가 그 서비스를 만드는 중인데 요것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집어넣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다른 건 없습니다. 데이터는 품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데이터셋, 그 자율주행 데이터셋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데이터셋의 이미지가 보통 저희가 10만 장 이상입니다. 그 10만 장의 HD급의 퀄리티를 가진 데이터를, 자동차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떨어지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학습시켜도 오히려 인공지능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데, 인공지능 세상에서 퀄리티는 저는 4가지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 diversity. 다양성이 없다고 하면 인공지능 세계에서는 무조건 폐기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오류들은 첫 번째, 이 다양성을 만족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현재는 한 90%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듦에 있어서도 그래머를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이슨 파일에서 그래머 스트럭처가 있는데 그 스트럭처를 따르지 않으면 그 데이터도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머적으로 synthetic accuracy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래머적으로 품질이 우수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semantic accuracy입니다. semantic accuracy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라벨링을 했는데, 사람 전체를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사람 머리만 라벨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데이터를 학습시켰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시면 AI가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 가능성이 있다고는 해도 사람을 머리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syntactic accuracy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effectiveness인데요.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를 다 모아다가 AI 모델에 학습시켰는데 성능에 임프루브먼트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왜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희는 그 데이터를 다시 구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데이터, 최근 들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보다 고품질의 데이터가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AI 세상에서 사람들이 데이터에서 각국도 데이터를 많이 구축했는데, 이 정도의 고 퀄리티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diversity, syntactic accuracy, semantic accuracy, effectiveness, 이 4가지의 품질을 만족하지 않으면 데이터로서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생각할 때 인공지능이라고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처음부터 데이터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지 않으면 그 서비스들은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서비스가 좋았을지라도 데이터 그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마치 아기를 더 이상 아무 학습을 안 시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데이터 20억을 들여서 데이터셋 하나를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이 한 번 학습하면 그 데이터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자꾸 순환하면서 데이터들이 새로운 데이터들을, 프레시한 데이터들을 AI에 학습시켜서 AI가 성능을 발전시킬 수 있고 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AI의 데이터는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글로벌한 환경을 말씀해 주셨고요. 국내에서의 3가지 데이터 플랫폼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교훈 또는 향후의 발전 방향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래 교수님께서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학래입니다. 저는 제가
2009년 정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도 전공을 인공지능, 그 당시 인공지능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핫한 인공지능 말고 다른 인공지능을 했는데요. 네, 그쯤 됩니다. 네, 그 인공지능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로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즈음이 우리나라에서 정부 3.0 하면서 처음으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한다라고 할 때였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그 국가의 데이터 정책이나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쪽에 많은 활동을 했는데, 오늘 그 사실 이 정도의 규모와 그리고 1094회인지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오면서 그 이 토론문을 작성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컨셉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AI에 대한 부분이나 요즘 핫한 AI는 정의용 소장님께 다 해주실 것 같고, 제가 잡은 컨셉은 뭐였냐면 99년도에 빌 게이츠가 쓴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주 전부터 다시 읽고 있거든요. 그 생각의 속도라는 책은 제가 학부 휴학하고 호주에 워킹홀리데이에 갔다가 한 20불 정도 있을 때 그 책이 한 $16였거든요. 그래서 서점을 지나가다 너무 사고 싶은데 이 숙소 돈도 못 내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팔자였는지 샀어요. 그 책을 사고 숙소는 외상으로 하고 그 책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주 전부터 그 책을 다시 읽는데요. 빌 게이츠가 1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AI 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단어만 딱 바꾸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톤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정부나 민간에서 AI나 데이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는 그 방향과 방법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도구가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컨셉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윤석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가 차원의 어떤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상당 부분 저도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아쉽고, 그리고 개선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아까 이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 넘어갔는데, 우리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표현 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렇게 해서 석유가 한번 채굴을 하게 나면 전 소비를 하거든요. 석유는 한번 소비를 하고 나면 없어지죠. 거의 재사용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그렇지 않거든요. 데이터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가 쓰레기가 아닌 한 우린 계속 재활용을 하거든요. 재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한번 잘 만들면 그 데이터가 재사용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도 여러 비즈니스에 계속 걸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원유 같은 시스템처럼 비즈니스를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건 오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들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들은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정보 시스템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학부 전공이 경영정보였거든요. 잠깐 이제 의료정보도 했었고요. 지금은 문헌정보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산화를 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에 있었던 이렇게 종이에 썼던 것들을 컴퓨터에 옮기는 작업이었거든요. 그게 정보 시스템이었고, 그 정보 시스템이 커진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플랫폼에 담겨지는 데이터는, 예전 데이터들은 회사의 ERP나 CRM이나 이렇게 크게 움직일 이유가 없었던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 인공지능에서 얘기하는 이런 데이터들은 그런 류의 데이터들이 아니거든요. 일단 규모도 커졌고 다른 데이터하고 융합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만들었던 정보 시스템 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정부의 정책이 진행되면
경쟁력이 있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새로워졌거든요. 그래서 고문부장님이 얘기하신 세 개의 축의 시스템이 있지만 그 시스템을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의 데이터 생태계가 민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양쪽으로는 필요해요. 공공 데이터 포털도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20TB, 30TB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실시간성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닫을 때 쓰는 그런 센서형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플랫폼과 플랫폼을 옮겨 다니면서 전송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플랫폼들은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을 이제는 해야 할 때가 이제 지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행정학을 전공하시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법만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법 밑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플랫폼하고 상당히 밀결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형태로는 더 이상 관리되기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지난 정부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전담기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청을 만들 거냐 아니면 철을 만들 거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데이터 관련한 직군이 생기긴 했지만 이런 방향들이 훨씬 더 지금은 가속화돼야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잃지 않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세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회사 근무할 때 제가 혼자서 바둑 대국을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받은 충격이 크죠. 저도 소위 인공지능 한다고 회사에서 이렇게 목에 힘주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준비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기 있는 만약이에요. 만약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 시기에 딥마인드 챌린지가 성공했을까?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구글은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한 걸로 끝인 게 아니라 딥마인드가 만들어낸 좋은 알고리즘과 인력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딥마인드는 구글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프라, 칩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결합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AI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 생성형 AI가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쏠림 현상, 기술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한 편 같아요. 지금은 생성형 AI 기반 그러면 과제가 다 나와요. 연구도 다 그쪽만 주고요. 소위 제가 만약에 저 데이터 지금 정제하고 싶은데 돈 안 줘요. 그건 옛날에 다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기술에 대한 부분도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패러다임이나 패션이 지나가는 것과 동시에 메워줄 그럴 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연구기관이나 학교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어떤 부분이 비어있는지에 대한 촘촘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트렌드에 따라서 가다 보면 나머지 이제 부족한 공간이 생긴다는 거고요.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1년짜리 과제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정책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고 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저것도 성과를 저기다 붙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비유할 때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좋죠. 장점이 있죠. 하지만 때로는 천천히 가면서 좀 메꿈을 많이 하면서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데이터 생태계는
성과 위주로 실적 위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정부한테 그런 거 말고 체계적으로 가시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플랫폼을 하나 만들거나 시스템 만드는 건 물론 어렵겠지만 한 번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으면 그거는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고쳐 쓰기 어려워요. 데이터와 관련된 시스템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수기의 장이 좀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우리가 다룰 때 제일 어려운 게요. 융합이에요. 융합이나 연계라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제가 심사를 하러 가면 요즘은 심사 잘 안 하거든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근데 그 대부분의 정부 과제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1년차, 2년차, 3년차 그러면 1년차 구축, 2년차 뭐 고도화, 3년차 개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만약에 데이터 프로젝트인데 3년차 고도화를 하거나 그때 데이터 융합하겠다 그러면 안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 만들어진 데이터를 융합하거나 연계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그 단계를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게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부는 아까 고윤석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 데이터 포털,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AI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 내놔도 베스트 프랙티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플랫폼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VIP가 이런 데이터 있나요?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에 제일 핫한 데이터가 미세먼지였거든요. 지금은 찾지도 않아요. 코로나 땐 코로나 데이터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와 관련된 데이터를 거의 한 4개월 동안 공공기관 전화하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그래요. 3대 메이저 플랫폼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에 있는 데이터를 찾을 때 여전히 전화로 문의하고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거예요. VIP도 모를 거고요. 과기부 장관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데이터 정책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정부가 데이터 기반 행정도 얘기하는데 의사결정은 데이터 기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라는 것은 거버넌스라고 하는 체계로 본다라고 하면 행정이나 기술 그리고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융합적인 다학제적인 그런 접근이 매우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휘용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연어 처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람의 지능이나 이런 그 인간을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게 사실 AI의 출발점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도 많이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사고 지식을 모사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뭐 이런 그 과학 실험이나 단백질, 뭐 신약 물질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 AI 쓰는 부분은 사실 사람의 영역하고는 또 좀 다른 형식의 데이터들이죠. 굉장히 큰 단백질 구조의 어떤 정보 체계나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의 언어 체계들은 아니거든요. 뭐 사물 인터넷의 데이터를 받아서 AI가 분석을 하는 것도 사실 거기에서 오는 센서 데이터들은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아니거든요. 뭐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런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 코딩도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알아듣는 말이 아니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기계가 알아듣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그 출발점부터 끝까지 결국에는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도 지금 말로 대화를 함으로써 제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다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저도 그 이제 인지과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실의 언어학 베이스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않는 거는 이 현실화가 되지 않는 걸로 일단 지금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AI 보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한번 보신 적 있죠. 뭐 하늘을 날고 있는 고래를 그려줘 해서 뭐 우영우처럼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하늘을 날고 있는 고래가 나오고 근데 고래가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걸 그려줘 하면은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 그려주고 그렇게 하죠.
이제는 AI가 그런 그 사람이 써서 줬던 정보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체계로 그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AI가 그림을 그려도 우리가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 속에는 고래라고 그러니까 하늘을 나르며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고래를 그려줘라고 하면 머릿속에는 일단 고래라는 그림이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글라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컨셉도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있어야 AI가 그려줘도 우리가 봤을 때 아 저거는 하늘을 나는 고래구나 선글라스 끼고 있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의 뇌에서 이런 기계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코퍼스라고 합니다. 저희들 지금은 우리 빅데이터로 엄청나게 언어 데이터를 다 묶어서 LLM에다 집어넣는데 저희 한 90년대는 이제 코퍼스라고 했고요. 지금도 이제 코퍼스라는 단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두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이제 언어를 연구할 때 하나는 말 그대로 규칙 기반. 예를 들면 우리 말 같은 경우에는 체언이 있고 조사가 붙지 조사가 앞쪽에 붙는 일은 절대 없죠. 그러니까 요 규칙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요 규칙에 따라서 처리가 되면은 그다음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건 뭐 라이프니츠가 옛날에 설계했던 시스템들이랑 다 동일한 부분인데 이게 무한히 커지게 되면 뭔가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언어학과 교수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교수님들이 리서치를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딱 규칙 기반으로 하게 되면 한 20개, 30개 정도 하고 난 다음엔 야, 이 다음부터는 예외 규칙이 많이 나와서 힘들 것 같은데 아이 나 귀찮아 이거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도 당시 하시던 분들이 어떤 방법을 채택했냐면 아니 그러면은 사과 뒤에는 가게가 나올 확률이 많냐 나무가 나올 확률이 많냐 아니면 사과 가격이 나올 확률이 많냐 이거를 통계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을 통계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진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야, 그러려면은 도대체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니?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어디 이제 R&D 제안을 하러 가면은 그래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신 거예요? 저희 답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급적 많이. 그럼 학습을 얼마나 오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까? 가급적 오래. 두 가지로 그냥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런 R&D를 평가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 그렇게 정량적이지 않고 피상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AI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저는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초거대 언어 모델이 이런 한계를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반적인 우리 시스템하고 AI에 대한 시스템하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이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제가 여기 고문부장님한테 그 돈을 100만 원을 보내요. 100만 원씩이나.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 100만 원을 보냈는데 본부장님한테 돈이 도착할 확률은 99.9%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돈을 송금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그죠? 제가 AI는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행차든 어떤 형태의 그 AI 기반 시스템이라든 모든 게 확률이거든요. AI에서 환상이 생기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이 그 해방이 된 연도는 몇 년이냐 이건 역사적 팩트인데 그건 1945년 나와야 되잖아요 밸류가.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뭐 얘기를 해보면 뭐 1950년도 나왔다가 뭐 40년도 나왔다가 지 맘대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의 뇌 구조도 모르죠. 뭐 지금까지 리서치가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개념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다 얘기를 할 뿐 실제로 이 뇌구조가 어떻게 액티비티를 가진지는 전혀 모르고 지금 초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은 답이 다시 저희가 처음에 AI를 그 할 때 받았던 질문이랑 똑같이 가는 거죠. 데이터가 얼마나 많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가급적 많이.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많이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10억 개다, 100억 개다, 뭐 1조 개다 이제 드디어 넣어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우리 회의실 안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어디 여기 이 회의실 안에 2,000명을 넣으시오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보시게 되면은 정부에서 그런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시면요.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말 그대로 일단은 저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 플랫폼들은 나와야 되고, 저는 그래서 그 세 가지 접근 방법은 상당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는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디 담아둘 수 없어요. PC 저장소에도 넣어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어디엔가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아까 김학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어려운 게 찾는 거예요. AI 시대가 됐지만은 다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은 딱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항상 저는 AI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긴 해요. 초거대 언어 모델이 나오니까 제가 요즘 밖에 CEO 분들 많이 만나게 되면은 고객 니즈가 딱 이거예요. 얼마 전에 피규어 AI라고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이 그릇도 던지고 사과도 전달해주고 하잖아요. 한 분이 이제 저랑 대기업 임원분이신데 딱 저한테 두 가지예요. 나 저거 만들고 싶어. 그래서 얼마 들어? 딱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계속 아래쪽 이사급 임원들에게 계속 강요를 하셔가지고 그분을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뜯어말린 데는 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은 데이터가 굉장히 빨리 전달이 되고 있고, 피규어 AI를 보시게 되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AI가 뭘 학습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데이터가 사람의 언어라면 언어 데이터만 학습을 지키고, 로봇은 예를 들면 시나리오로 A, B, C, D 위치를 걸어 다니면서 그 데이터만 만들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쪽에 수건이 있으면 수건을 접어서 빨래통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는 미션을 내리게 되면은, 이 로봇은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앞쪽에 수건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로봇의 많은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모터들. 모터들이 여기 있는 모터는 0.3도를 움직이지만 여기 있는 모터는 0.5도를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은 10도를 움직여야 된다.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맥락 정보죠. 한 줄로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사람이 요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얘기했던 시각 정보 데이터를 또 같이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고, 아주 커다란 초거대 AI,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아닙니다. 초거대 AI 3개가 하나로 합쳐져야 이제 이 미션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들은 단순히 한 개 필드씩 구축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묶어주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AI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AI가 이제 능동형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이제 집에 저런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 로봇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내가 내일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는 좀 깨워줘 라고 하고 잤어요. 근데 밤에 자다 보니 갑자기 6시쯤 돼서 로봇이 내 얼굴 앞에 탁 하니 얼굴을 들이밀고는 6시라고 시계를 얼굴에 딱 그려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좀 섬찟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AI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인간에게 개입을 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약간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찌 보면 능동형 AI죠. 사람이 했던 명령에 따라서 결과값을 내어놓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과도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미션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로봇이 제작 공정을 가져가는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낮게 봐가지고 사람을 좀 툭 치고 지나가게 된다든지, 그게 나중에 되니까는 넘어뜨리게 된다든지, 분명히 이런 미션들은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이게 되는 부분들부터 해서 이 다음에 AI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AI가 밖으로 튀지 못하도록 인간이, 아까도 다시 데이터 품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이 철저하게 검수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절대적으로
붙여서는 안 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컴퓨터가 비전으로 앞쪽 이미지를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 라벨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은 그냥 요 가슴 부분만 라벨링을 해두고 팔다리 라벨링을 안 해둔 거예요. 그래서 자율 로봇이 가다가 팔은 사람 부위가 아닌 줄 알고 사람 팔을 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을 아주 정교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AI가 본의 아니게 사람에 대한 위해도가 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엔지니어링도 좀 개선이 되고 좀 사람이 검수도 많이 해주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에 좀 리서치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정부에서 투자도 열심히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요즘도 이제 연구 주제로서 요 글에는 안 써뒀습니다만 그래서 AI 신뢰성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신뢰성 있게 할 거냐 하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돈을 보내드리는데 신뢰도가 99%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그 신뢰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뢰도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거버넌스 체계,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를 한번 하는 거는 3번까지는 봐주지만 그다음 데이터는 폐기. 이런 식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 한 사람이 검수했는데 2사람이 동의를 해야 이 데이터는 오케이. 이런 식의 어떤 철저한 검수 체계, 그 다음에 한 번 나간 데이터에서 개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꼼꼼하게 다시 챙겨보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만 데이터가 움직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지원 체계들이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정부 지원 체계는 적절하게 잘 가고 있다. 또 많이 돌아가긴 했지만은 여전히 김학래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버넌스 체계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 3번째 데이터는 여전히 가급적인 많이 이렇게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 플랫폼 얘기에서 지금 휴머노이드까지 향후에 곧 예상될 빨래 개는 로봇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맨날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기 때문에요. 휴머노이드까지의 맥락에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또 향후의 발전 방향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고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조망하는 좋은 발표와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세요? 기억을 하셨는데. 그러면 잠깐 질문을 생각하시는 사이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정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빨래 개는 로봇은 언제쯤이나 상용화가 될지,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언제쯤 상용화가 될지 일단은 정부에서 빨래 인식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1년 정도 구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에다가 빨래를 개는 학습용 데이터를 아주머니들 한 10,000분 정도를 쓰셔가지고 빨래 개는 모션을 로봇에게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1년 정도 만들면 학습 모델을 또 1년 정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조금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단 로봇 플랫폼이 있다는 전제 조건 하겠죠. 근데 지금 되게 좋은 타이밍에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학교라든지 이쪽 사이드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실무를 뛰시면서 해주신 얘기 감사합니다. 한 2-3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학습용 데이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학습용 데이터 제가 느꼈을 때 옛날에 의료 때도 그렇고 민간에서 스스로 지금 많이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을 공공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키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져갈 때 아까 잠깐 정 선생님 예를 드신 것에 정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글라스 낀 고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AI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AI가 해줄 수 있는 바가 있는데 사람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건 자체는 결국은 리얼라이즈가 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하는 것을 이제
이 AI가 해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때부터는 아웃 오브 컨트롤 될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뭔가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보면 그 코드 자체가 다 제약을 주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관찰을 하거나 관찰이 돼야지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런데 그 단계까지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 21가지 도메인 분야로 지금 데이터가 좀 구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21가지가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 주시고 그게 컴바인이 되지 않는 또는 네트워킹이 앞으로는 이제 많이 돼야 되겠지만 그 컴바인이 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기술적인 이유도 말씀 주셨지만 거기에는 기술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향후에 극복해야 될 허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오늘도 말씀해 주셨던 그 레이블링부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알고 보면 우리 옛날에 처음 지금도 하고 있는 데이터 매저먼트 이슈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가장 초기에 트레이닝,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이 또 실제로 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오늘 세 가지 말씀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좀 트레이닝이 있었는데 그게 기계 트레이닝이 아니라 이거를 쓰는 사람에 대한 트레이닝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지요? 김보라 씨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보라입니다. 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몰랐던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네, 감사했는데요. 전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AI 허브에 관한 질문이에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부처에서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정보를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I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니아에서 직접 정보를 생산해서 이걸 뭐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시스템인 건지 이제 그렇다면 그 정보를 계속 직접 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진 않은지에 대해 좀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교수님하고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21개 산업 분야가 상위에서 어느 정도의 구축이 된 이후에 연계가 필요하다 얘기하셨고 또 교수님께서는 구축하기 이전에 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AI에 대해서는 연계가 상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혹시 어떤 방안을 좀 가지고 계획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마지막 한 분만 질문을 더 받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석사과정 김민서입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아직 배움이 부족해서 항상 나오는 게 데이터 간의 연계 그리고 찾아서 쓸 수가 없으면 데이터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를 많이 배웠는데 어떻게 해야 찾아서 쓸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건지 또 그 과정에서 이게 누가 들어가든지 이게 뭔지 인식을 하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어쩌면 뭐 표준화 같은 거가 되는 건지 혹시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발제자가 다 답변하지 마시고 세 분께 2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들 고려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데이터를 어디까지 만들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요리 재료 논리로 좀 얘기해 드려 볼까요? 된장찌개 재료는 된장 따로 돼 있지만은 양파도 들어가고 호박도 들어가고 당근도 들어가요. 근데 볶음밥의 재료도 호박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그죠?
호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당근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 본질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그 프로세스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인 알파를 된장을 넣어가지고 물을 넣어서 끓였으면 된장찌개가 되는 거고 쌀을 넣고 볶았으면 볶음밥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공공에서 AI 데이터 만들 때 저도 이제 위원회 많이 갔습니다마는 가급적이 많이 만들어주길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어떤 논리로 얘기해드리냐면 이게 베이스 모델이다. 가장 공공에서 모든 기업들이나 기관에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은 추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관이나 기업들에 가게 되면은 그들에게 맞는 데이터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다양성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그 기관에서만 원하거나 기업이 원하는 그 데이터만 집중해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데이터의 연계성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까 질문을 할 때 고래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손을 그려줘라는 질문하고 사람의 손을 그려줘의 이슈가 있어요. 그냥 손을 그려줘 하면은 손가락이 6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사람의 손을 그려줘 했을 때 손가락이 5개가 아니고 AI가 4개로 그렸어요. 자, 근데 이거를 AI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기 산업재해 때문에 손가락을 하나 잃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손가락이 4개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AI가 잘못된 폴트 결과물이라 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에스닉을 강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구축을 할 때도 왜 저기 사람의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하냐면은 AI는 판별 모델이자 생성 모델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아무리 정제를 잘한다라도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런 그 데이터의 거버넌스 체계나 AI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신뢰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들 분명히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준화 문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모든 정부에서 데이터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2가지 키워드를 던집니다. 하나는 품질이고요. 그 품질을 해결하는 방식은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새로운 주제를 제가 꺼내놓기가 좀 겁이 나는데 표준하고 표준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은 우리가 소위 어떤 규칙을 정의해 놓은 명세를 만드는 과정을 표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ISO의 뭐뭐뭐뭐 그거는 표준이에요. 근데 우리 나라라고 일반화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대부분 우리는 표준을 만드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는 어떤 거냐면 그 표준이 데이터 생태계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실제로 쓰는 과정들을 이제 우리는 표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표준화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만으로 데이터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열심히 규칙을 정할 뿐인 거죠. 그러면 질문하신 대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공공데이터 포털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고윤석 본부장님하고 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데이터를 찾으려면요, 미세먼지를 충청남도에 있는 거 찾으려고 하면 공공데이터 포털 한번 들어갈 거고요. 거기서 1시간 동안 찾았는데 없어요. 그럼 빅데이터 플랫폼에 가서 똑같은 작업을 또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 그걸 표준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 들어오면 공공데이터 포털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한 번에 가서 다 찾아서 있는지 없는지를 더 보여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왜인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너무 좋아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게 구글이 데이터셋 서치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찾아줘요.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게 시스템이 거기에 다 붙어야 되거든요. 그걸 국가적 수준에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민간인이 됐든 우리나라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목록을 찾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 방법은 행정적으로 보면 법제도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환경, 그리고 걔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 안에는 이제 표준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하모나이즈 돼야 되는데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런 거죠. 이런 게 다 별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찾고 데이터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고분 부장님 이제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분 한번 써. 4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게 나라가 투자하는 게 맞냐, 그리고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격차가 뭐 1년, 2년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한 10년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모델링에서만. 그 정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모델링 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데이터로 커버하는 게 누군가는 트리거링 하는 이 압력을 넣어줘야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을 했다고 하는 게 정부가 지금까지 데이터에 넣은 부분. 정말 데이터를 얘기하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축한 건 진짜 요만한 그 모래알 정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트리거링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언제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계속 서큘레이션해서 서로를 보완하는 체계를 만들어줘야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학습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데이터를 돌리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연계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 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이 데이터와 데이터 간에 컴바인하는 이 산업이 가장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같이 교수님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런 얘기들인데요. 어떻게 지금까지의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자를 거냐, 그리고 각각의 잘라진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계할 거냐. 마치 영화를 하면 영화 한 테이크를 해서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듯이 데이터를 굉장히 세밀하게 쪼개놓고 그 세밀한 데이터들을 연계해가지고 한 편의 영화를 만들듯이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앞으로의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컴바인에 대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버넌스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 그 21개 이제 빅데이터 도메인 센트릭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근데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처와 부처 간에는 알력이 있고 서로 간의 경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무시해서 하나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1개의 그 빅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졌고요. 예를 들면 트랜스포테이션 플랫폼, 교통 플랫폼이라고 해서 국토부와 관련된 데이터를 관장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 그 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KT를 중심으로 해서 통신사들의 데이터, 그 다음에 AT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 데이터, 이렇게 해서 섹터별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김학림 교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데이터를 연계하는 부분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로 거버넌스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 사실 트레이닝을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트레이닝이 어려운데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나중이 되면 지금은 이제 포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키오스크 이렇게 그 교육하듯이 데이터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교육도 조만간에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AI 서비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빨리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마무리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포럼을 통해서 단순히 데이터 정책뿐만 아니라 향후에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한국이 AI 시대에 좀 더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또 산업 발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폭넓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포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